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는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 서부 쪽 가는 게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서부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늙기는 늙는가 봅니다. 문제는 또 특히 그 산호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산호세, LA, 샌디에고 이렇게 3일 동안 하루에 한 군데씩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특히나 또 가는 곳마다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이번엔 또 LA 가서는 그 거리에서 집회까지 했습니다. 거기는 아주 자리 깔았더라고요, LA 사람들은. 그 대사관, 영사관인데 영사관 바로 앞에 거기에다가 저녁 때 영사관 끝나고 문 닫으면 거기 모여서 떡볶이 해먹고 그냥 길거리에서 거기 놀더라고요. 아주 잘했다 그랬어요. 처음에 바닥에 앉는데 다들 앉길래 야 이거 바닥에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왜 여기 부모들 축구 시합 구경 가면 이렇게 막 담요를 다 들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담요를 다 들고 왔더라고요. 담요 쫙 깔고 거기서 다 앉아요. 저도 앉아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LA에서는요 세월호 참사 그리고 한국 역사에 대한 것을 함께 봤었어요.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인데요. 물론 밝혀진 것들 많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그 세월호를 불법으로 증축했다. 또는 뭐 일본에서 고초를 사다가 선령을 30년으로 확 늘려줬다. 이런 것들. 또 과적을 했다. 또 과적을 하기 위해서 평양수를 뺐다. 이런 것이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그것이 원인인 것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원인인가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역사, 해방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러면 세월호라고 하는 것이 이런 참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의 과정을 겪어온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봤던 겁니다. 또한 말이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 높은 데 사니까 물 차도 한참 걸리긴 하겠지만 빙하가 다 녹으면 결국 우리가 다 못 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뭐 지금 우리가 그 빙하 녹는 거에 그렇게 관심을 갖겠느냐 하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빙하가 녹으면 우리가 다 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김유민이라고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피지 못한 꽃송이로 목숨을 잃은 그 단원고등학교 여학생이 있다고 해요. 그 여학생의 아버지 김영호 씨라고 하는데 단식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벌써 37일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 김영호 씨라고 하는 분이 세월호 참사가 나기 이전에 그가 내 딸아이가 그렇게 되리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우리들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한국 역사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김영호 씨 그리고 김영호 씨와 함께 있는 유민이와 함께 있는 예슬이와 함께 있는 단원고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은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것이 처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근대 역사 속에서 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또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LA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좀 간략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1970년이었어요. 1970년. 박정희 때죠. 서울시장이 김현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70년 서울시장 김현옥이 서울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와우 아파트라고 하는 거. 무너졌습니다. 33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높은 이 산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김현옥이 한 얘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높은 데 지어야 각하가 잘 보실 수 있다. 청와대에서 보면 이렇게 높은 데 있어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었다는 겁니다. 대림건설이라고 하는 건설 회사가 그걸 지었는데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 하면 대림건설, 물론 당연히 부실공사고 날림공사죠.
뭐 하청 주고 뭐 하도급 주고 그래서 이놈 띄워먹고 저놈 띄워먹고 그리고 나서 지어놓은 것이 그 와우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대림건설 회장 당시에 그 장익수 회장이었다고 하는데 병보석. 왜 그렇잖아요. 재벌들 잡혀가면 나올 때 휠체어 타고 나오잖아요. 1971년에는요 대연각 화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12월 25일 날 대연각, 지금은 이름을 바꿨지만 뭐 빌딩은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연각 화재에서 거기가 호텔이었는데요. 내 외국인을 합해서 163명이 사망했습니다. September 11, 9.11 사태가 났을 때 여러분들 그 사진 보신 거 있을 거예요. 사람이 떨어지는 거. 그 사진 찍힌 거 있죠. 대연각 화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매트리스를 가지고 뛰어내리면 좀 덜 다칠까 싶어서 이렇게 매트리스를 안고 뛰어내렸어요. 22층짜리 건물입니다. 당시에는요 이런 고층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고가 사다리차가 올라가봐야 뭐 7층까지밖에 못 가요. 22층짜리를 어떻게 겁니까? 그래서 대연각 화재 이후에 고층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대왕코너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974년에 대왕코너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새벽 2시 30분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88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1974년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박정희가 죽은 게 1979년이에요. 그리고 전두환이 들어와서 통행금지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1974년은 통행금지가 있던 때예요. 통행금지라고 하는 것은 12시 땡 하면 그 이후에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그런 법령인데 12시 지나고 나면 안 돼요. 새벽 5시까지. 그러니까 12시 땡 되면 어디 숨어 있다가 새벽 5시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언제 났느냐 하면 2시 30분에 났어요. 그리고 이 대왕코너라고 하는 것은 6층인가 7층에 고고장이 있었습니다. 고고장 아셔요? 요즘은 고고장 같은 거 없죠. 고고장이라고 하는 춤추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 2시 30분에 통행금지를 다 무시하고 그곳에서 춤을 추는 고고장 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고고장 소리 이렇게 조그맣게 틀어놓고 춤추는 게 아니죠. 막 쿵쾅쿵쾅거리고 춤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 새벽에 다 들리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영업이 가능했겠습니까? 누군가가 눈 감아줬던 거죠. 좀 넘어가 봅시다. 1993년에요. 아시아나 737편이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68명이 죽었어요. 목포공항이라고 하는 곳인데 목포공항이 지금은 폐쇄되었다고 하나요? 뭐 군용공항으로, 그래서 민간공항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굉장히 많이 안개가 끼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종사가 한 번 시도를 했는데 보이지 않았고 실패를 했고 다시 한 번 회항을 해서 두 번째 시도를 했는데 그래도 보이지 않았고 다시 한 번 돌아오다가 결국은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회항을 하면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그 돈이 꽤 들어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회항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너 내려. 자식이 못 내려? 내려! 그러는 거죠. 만약 그래도 위험해. 그리고 회항을 해버리면 그 평가를 아주 나쁘게 받습니다. 내려. 그냥 내리고 승객들 내려줘. 1993년에 같은 해에는요, 서해 페리오가 침몰을 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원이 221명인데 362명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92명이 죽었습니다. 페리오가 침몰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왜 페리오가 침몰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하고 쭉 내놓은 것이 있어요.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승객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실종자가 10명 남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동영상을 찍은 것 중에 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기 애기, 저 애기 어떻게, 저 애기 어떻게 하는 또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를
분석하고 수사를 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책본부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 해경의 초기 대응이 늦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요즘 얘기인가? 문책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교통부 장관, 해운항만청장, 군산지방해양청장이 해임되었고 교통부와 해운항만청의 관계 공무원 38명이 문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 해경 해체는 안 했던 모양이에요. 94년에 성수대교가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무학 여학생 7명이 죽었어요. 그 이후에 시랜드 화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23명이 죽었는데 19명이 유치원생이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국가대표 하키 선수인가요? 나는 여기서 이런 나라에서 내 아이를 기를 수 없어 하면서 이민을 가버리고 이장덕 건축계장의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렸으니까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2003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192명이 사망을 했고 21명이 실종했고 15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물론 방화입니다. 그런데 이 대구 지하철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이 있었어요. 이런 겁니다. 화재 진압 기술 및 대비가 거의 형편이 없었고 분진 마스크 또는 방독면, 산소통, 방열 소방복, 연기 강제 배출 장비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사고가 나고 3시간 이상 구조대가 현장 진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이야기 들으셨어요? 소방관들이 장갑 자기장 일부러 사가지고 끼어야만 한다는 것. 소방관들이 불 끌어갈 때 우리 이삿짐 날릴 때 쓰는 장갑 끼고 들어간다는 것. 그런데 이 대구 지하철 화재에 대한 그 처벌은 이렇게 됐습니다. 기관사가 가장 먼저 화재 사실을 알렸고 연락받은 관제사가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해서 관제사와 기관사에게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경주 마운알 리조트 붕괴 사건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제가 쭉 열거해드린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월호 참사가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겠다. 이건 정말 필연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한 번 불탔는데 그 다음에 또 불탈까? 한 번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다 죽었는데 그 다음에 또 스프링클러가 없는 그런 건물을 그대로 놔뒀을까?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형각 화재 이후에 스프링클러를 모두 닫아야 한다라고 하고 3년 후에 대한코너 화재 사건이 났는데 스프링클러가 없었답니다. 건물이 이미 있잖아요. 있는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다 달아야 한다고 하는 법령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다 달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스프링클러를 전부 다 설치하려면 100만 원이 들어요. 설치 안 하고 걸리면 벌금이 10,000원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본의 논리라고 하는 거죠. 철저한 자본의 논리. 한국 역사를 봅시다. 해방 이후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승만 정권의 안두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김구 선생을 암살했어요. 몰래 숨어서 저격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데서 살짝 죽이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총을 들고 쏴서 그래서 김구 선생을 암살했어요. 흔히 말하는 대로 데드바디도 있고 스모킹건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붙잡혔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석 달 뒤에 15년형으로 감형되고 6.25 때에 소위로 복직되고 결국 소령으로 예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이승만의 힘에
길에 붙어 있었어요. 결국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이 80에 맞아 죽기는 했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승만 대위. 박정희는 누굽니까? 일본 군인이었어요. 민족을 배반한 일본 군인. 일제시대에. 또 해방 후에는 슬그머니 독립군이라고 하는 것에 끼어들었다가 군대로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군대로.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로 들어와서는 남노동이 됩니다. 뭐 요즘 뭐 종북 빨갱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요번에 산호세에 갔는데 공개 방송을 하는데 산호세 지역에 사시는 미씨들이 쭉 오셨어요. 근데 진행자가 저한테 물어보기를 미씨들을 종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미씨들을 종북으로 하는 어느 그 기자가 쓴 기사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종북으로 하는 이유가 종북 단체인 제가 소속되어 있는 미주희망연대를 미주희망연대가 미씨들을 후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이신 분들은 미씨들이 쫙 모였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미씨들이 종북이면 나도 종북하겠습니다. 사실은요, 박정희가 원조 빨갱이에요. 남노당이었다는 거죠. 잡혔어요. 당시에 숙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잡혔습니다. 군대 내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다 잡아, 남노당들 다 잡아, 그래서 다 잡혔어요. 잡히고 난 다음에 박정희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잠깐 나 죽이기 전에 잠깐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군대 내의 남노당 조직책 명단을 줄 테니 나를 살려줘. 그래서 그 명단을 주고 자기 동지들은 다 잡혀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나는 게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쫓겨나죠. 그런 후에 6.25가 터져요. 슬금슬금 다시 군대로 들어옵니다. 결국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5.16 군사 쿠데타 일으킬 때에 혁명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혁명조약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맨 마지막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다 평정되고 나면 정당한 민정에게 정권을 이양한다. 교학사 국사교과서라고 하는 것 있죠? 교학사 국사교과서에 보시면 그 혁명조약을 쭉 쓰고 맨 마지막 거 지웠답니다. 지워버린 거예요. 박정희 스스로가 그랬어요. 민정 이양한다고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61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63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민족을 배반한 자, 신념을 저버린 자, 조직을 배반하고 국가와 국민을 배반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삼선개헌까지 했죠. 삼선개헌 후에 대통령이 될 때 선서를 했어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며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헌법까지 배신을 해서 유신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지금은 그 딸까지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12.12 군사반란, 5.18 기억나십니까? 평화의 댐. 아주 뭐 그래픽까지 그려가지고 평화의 댐을 터트리면 그 뭐예요? 여의도에 있는 뭐 63 빌딩이 다 가라산. 아직도 29만 원 가지고 떵떵거리면 잘 살고 있습니다. 이명박 무슨 말을 할 것이 있을까? 전과 13번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선거법을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에서 제명 처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와서 대통령이 됐어요. 당시 용산 참사가 일어났었죠. 기억나시죠? 최근의 일이라 용산 참사. 그 당시에 김석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용산 참사를 지시했고 그래서 용산 철거민들이 그 자리에서 불타 죽었고 철거민뿐만 아니라 경찰까지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김석기를 해임시켰습니다. 용산 참사. 너 이놈 나쁜 놈. 그렇게 흉악한 짓을 저지른 너 같은 놈은 당장 해임시켜야 돼. 그리고 용산 참사에 책임을 지고 김석기를 끌어내린 거예요. 옷 벗겨! 나쁜 놈 같은 이라고. 너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살면 안 돼. 오사카 청룡사로. 그래서 오사카 청룡사로 보냈어요. 그래도 전두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백담사라도 들어갔지. 이건 오사카 청룡사로 갔다가 최근 무엇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갔어요. 박근혜 그
글쎄요, 어디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남재준을 국정원장으로. 남재준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을 한 사람입니다. 국정원장으로 그대 가지고. 김관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사이버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불법 선거 개입을 했고 댓글을 얼마를 달았다고요? 2천만 개? 그것도 밝혀진 것만. 윤일병 살인사건, 최근에 나온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윤일병 살인사건이 바로 김관진이 국방부 장관 할 때,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또 여군 오대위 자살사건, 성추행에 시달리다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대위, GOP 총기 난사 사건, 다 김관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지금?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 국군을 통수하지 못한 것, 지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병사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군의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한 저런 자는 당장 옷 벗겨서 끌어내려야 돼. 그리고 옷을 벗겼습니다. 옷을 벗겨서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청와대 안보비서실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남재준 후임으로 들어온 자가 있어요. 이병기라고 하는 자. 그래서 남재준 후임으로 국정원장이 되었습니다. 이병기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불법 선거 자금 나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이회창이 대통령 나왔을 때 5억 들고 이인재한테 가서 이거 줄게 이랬던 사람이 바로 이병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품 공작을 했던 사람이 이병기예요. 그럼에도 힘 있는 자에게만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의 더러운 논리대로만 따라 살면 산다. 아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산다. 잘 먹고 잘 산다. 특히나 자본과 권력이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 눈앞에서 총질을 해서 김구주석을 죽여도 괜찮고 용산 참사를 일으켜도 괜찮고 웬만한 거 돈 받고 슬쩍 그래 해도 괜찮고 GOP 총기 난사 사건이 나도 상관이 없고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을 해도 상관이 없고 권력과 자본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순풍을 탄다 라고 하는 그런 권력과 자본의 논리 속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명량이라는 영화가 요즘 인기라고 하는데요. 저는 못 봤습니다. 혹시 여기 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보는 건 다 불법 다운로드인가요? 하여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 중에 인기 있는 대사가 있다고 해요. 이순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충이란 임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하는 것이다. 이승만에게만 잘하면 김구 선생을 살해해도 사면되고 복권되고 80까지 잘 먹고 잘 삽니다. 박정희에게만 잘 보이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집니다. 전두환에게만 잘하면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명박에게 충성을 바치면 무엇이든지 다 용서가 되고 쭉쭉 급성장합니다. 박근혜에게 잘하면 무슨 사고가 났든 성추행이 났든 총기 난사를 했든 안보실장이 될 수도 있고 불법 선거에 개입을 했든 김기춘처럼 뭡니까? 부산 복집 사건을 저질렀던 강기남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저질렀던 비서실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잊어버려서 그렇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그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부산 복집 사건 김기춘 그래? 있었나 봐. 그리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야. 강기남 유서 대필 사건 그로 인해서 그 피해를 당한 자는 지금 암이 걸려서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데 그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고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 그런 조직을 보고 자란 사람들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내가 어디에 서야만 이게 옳은가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도 아니 그 기준이 내 눈앞에 보이지도 아니 오히려 그 기준이 내 눈앞에 너무도 선명하게 선과 악, 정의와 부정의, 인간성과 비인간성, 상식과 비상식이 아니라 돈과 돈. 그걸 보고 살아. 그런 세대. 그러다 보니까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마침내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이 1975년이에요. 8월 17일 오늘입니다. 그래서 39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LA에서 39주기 추모식을 할 때는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16일이었고 오늘이 사실인데 오늘 가서 거기에서 추모식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일요일인지라 나도 먹고 살아야 돼서 이리로 왔습니다. 새벽 비행기를 타고 레드아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왔는데요. 그 당시 1975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장례를 치를 곳이 없었어요. 당시에 있는 그래도 사람 뭐 몇백 명 정도 들어갈 만한, 아니 몇천 명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 천여 명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을 가진 교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가지고 있는, 아니 그런 교회에서 목표를 하는 목사들은 우리 교회 못 써요. 이런 거. 아버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박형규 목사님이라든가 문익환 목사님이라든가 그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었던 때입니다. 결국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명동성당으로 와라. 그래서 명동성당에서 장례미사를 드렸어요. 장례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아시죠? 명동성당에 내려오잖아요. 명동성당에서 지금도 있나요? 중앙극장이라고 하는 거. 그 앞으로서 청계천으로 해서 이렇게 서대문으로 갑니다. 아버님의 장지가 당시에는 파주 광탄이라고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독립문을 지나서 서대문 형무소로 해서 불광동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길인데 서대문 형무소 앞에 갔을 때에 아버님을 따르던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잠깐 버스를 세우자. 영구차를 세우자. 뭐 요즘은 영구차 멋있더라고요. 예전엔 그런 게 아니었죠. 그냥 버스 뒤에 구멍 뚫려가지고 관 집어넣는 거. 잠깐 버스를 세우자. 왜? 서대문 형무소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가 있고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쓰라림과 피우 눈물이 맺힌 곳입니다. 수없이 많은 항일 독립투사들이 그곳에서 죽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관순 열사도 그곳에서 죽었어요. 아버님도 그곳에 갇히게 됐고 그래서 잠깐 거기 버스를 그냥 좀 세우고 묵념이라도 하고 가자라고 했는데 경찰들이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앞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뛰어내려가지고 경찰은 버스를 가라고 하고 나를 밟고 가라 하고 버스 바퀴 밑에 막 누워버리고 그렇게 했던 때가 1975년 박정희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싱가포르에 나왔다가 잠시 다시 들어갔을 때가 1994년이었는데 그때 문익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문익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문익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장례 예배를 한신대학 수유리에 있는 한신대학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 장지로 가는 길에 대학로 있지 않습니까? 종로가 대학로. 그 대학로에서 노제를 했어요. 박사님이 만찬을 들고 그리고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노제를 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노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세상이 좋아지기는 좋아집니다. 잠깐 버스 세우자고 하는 것도 못하게 난리를 치던 그때에서 이제는 그냥 내놓고 노제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구나.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저는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당한 것은 쓰라리고 아픈 삶이 손두리째 박살나고 망가졌던 나뿐 아닌 모든 많은 사람들, 민주화 운동을 했고 항일투쟁을 했었던 사람들의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그래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당했고 예전엔 그렇게 아팠고 예전엔 그렇게 죽었고 예전에는 그렇게 쓰라렸습니다. 지나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렇게 당했어요. 나는 그렇게 아팠어요. 그런데 다시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된다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나는 고통을 당했어. That's it. 하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내가 당했던 고통을 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내가 당했던 고통과 예전에 그들이 당했던 그 아픔을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 유민이 양의 아버지인 김영호 씨는 이제 40일을 눈앞에 두고 단식을 하고 있고, 또 그 단식을 하는 김영호 씨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단식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잊어버리지 말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 스스로는 먼저 잊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자. 그리고 그 우리 이웃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있었던 역사를 그들에게 알려주자.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아니야, 이런 고통이 있었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처참한 세월을 지나왔어. 라고 하는 것을 이웃들에게 알려주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다시 똑같은 짓이 우리 아이들에게 반복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할 때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날이 될 테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문익환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훨씬 더 나은 날이었던 것처럼 이제 이후에 어느 때가 될 때는 오늘보다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상,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레드아이 만들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늙기는 늙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은 돌아오고 나니까 기운이 없는 것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아마도 저는 내년에 또 갈 겁니다. 가서 그들에게 잊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내가 겪었던 역사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방법이 있는 줄도 압니다. 저처럼 레드아이가 되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그 환경과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걸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 모이신 분들, 오늘 새로 오신 분 2분 계신데,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할까 고민을 좀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자마자 첫날 설교부터 그냥 이러면 다음 주부터 안 오겠다.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하십시오. 아버님을 평생 한 길에서 쓰러지거나 삐뚤어지지 않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아버님의 모티베이션이 있습니다. 그걸 아버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다시는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했던 것처럼, 또한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럽시다.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도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고,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그들에게 겪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내일을 위해 오늘 해야 할 것들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